하지만 이방원은 네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라고 하곤 여기는 세대공감방송 준혁의 아름다운 동행TV. 저는 아름다운 동행TV 국장 준혁입니다. 그럼 5초 후에 시작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2년 8월 20일 비밀리에 공신인 백응념, 정도전, 조준 등을 불러들여 세자 책봉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이미 사망한 첫 번째 아내인 한씨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과 두 번째 아내이자 현비인 신덕왕후 강씨에게서 낳은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중에서도 강씨 소생의 7째 아들 이방번을 마음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이방번은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여 세자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백응념이 먼저 나서서 적장자를 세우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는 조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에 조준은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를 먼저 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공이 있는 일을 먼저 하오니 원컨대 다시 3번 생각하소서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이를 엿듣고 있던 신덕왕후 강씨가 마치 이성계 보고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종이와 붓을 가져다가 조준에게 주며 이방번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준은 땅에 엎드린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서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성계와 공신들 사이에 타협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아들들 중에서만 세자로 삼기를 원했기에 그렇다면 세자로 부적합한 이방번 대신 막내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치 계획이라도 미리 짠 듯이 조선이 건국되는데 각자 일정한 기여를 했던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모두 개국공신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은 당연히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이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은 매우 컸습니다. 우선 아버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기 전 개경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최영에게 볼모로 잡히는 것을 막고자 이들을 아버지의 근거지인 동북면으로 무사히 피신시킨 것이 그였으며 이후 이성계가 낙마사고를 당하자 이 기회를 틈타 이성계 일파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을 구해낸 것도 그였죠. 또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자도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개국공신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공로가 제일 많은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별다른 공도 없는 11살의 어린애일 뿐이었던 막내 이방석이 갑자기 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이방원의 계모인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앞서 이방원은 개국 초기에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그의 사병이자 당시 조선 최강의 군사 집단이었던 가별초를 하사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기 얼마 전
선조의 능실에 제사를 지내고 능호를 지으라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명을 받고 동북면으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성계는 여러 왕자들과 공신들을 각도의 절제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방원에게 전라도를 맡기고 이방번에게 동북면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이복 동생인 이방번에게 자신의 가별초를 넘겨주어야만 했죠. 그리고 며칠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세자 책봉 논의에서 배제되고 연이어 개국 공신에서까지 제외되면서 순식간에 그의 입지는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친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신덕왕후 강씨가 이성계를 설득했고 이를 이성계가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방원의 입지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1393년의 어느 날 수도 천도를 위해 터를 보러 다니던 아버지와 동행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개국공신인 나문의 장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나문은 싫은 기색을 내며 그에게 "이제부터 내 장막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 그는 신하들에게 조차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일단은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일을 벌이기에는 당장 그럴 만한 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조선은 정도전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개국 초부터 조준, 정도전, 남은 등 몇몇 문신 출신의 공신들만 데리고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그와 친분을 쌓으며 자신을 도와 고려를 무너뜨리는 데 크게 공헌하여 개국의 1등 공신이 된 정도전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도전은 즉위교서를 지어 새로운 왕조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왕명을 받아 고려사 편찬을 시작하였으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는 표문을 가지고 직접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또한 그는 중앙의 군사권을 담당하는 의흥 3군부의 수장으로 임명되어 1393년 11월 9일 이성계에게 여러 공신과 종친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 중 뛰어난 인물을 뽑아 훈련시키자는 이른바 진법훈련을 건의했고 다음 해인 1394년에는 군제를 새롭게 개정하고 전국의 군사권을 3군 체제로 변환하여 그 지휘권과 군사재판권까지 의흥 3군부에 기속시키면서 사실상 군사권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도전은 앞선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석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척을 치게 된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이성계의 7째 아들인 이방번을 좌군 절제사로 제수시킨 뒤 이방번의 휘하에 이방원을 소속시키면서 그에게 심한 모멸감을 선사했죠. 거기다 그해 5월에는 조선 경국전까지 편찬하여 이성계를 기쁘게 만들면서 자신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정도전이 조선에서 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이방원의 입장에선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그가 당장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방원은 갑자기 한 사건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일까지 떠맡게 되는데요.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중국 대륙의 명나라와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태조 주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틈만 나면 시비를 걸어왔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인물 중에 이염이라는 자는 꿇어앉은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원장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394년 4월이 되자 주원장은 이번에는 조선인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 명나라의 연해 지방을 노략질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이성계의 장남이나 혹은 차남이 범인들을 직접 잡아오라고 요구해왔는데요. 거기다가 이때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 중 진한룡이라는 인물이 자신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다며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이성계가 직접 나서서 그에게 옷까지 하사하는 등 간신히 잘 달래어 돌려보냈지만 문제는 혹시라도 그가 명나라로 돌아가서 앙심을 품고 황제에게 조선에 대해 험담을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양국 간의 긴장감이 맴돌던 시기에 더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은 이방원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해 6월 1일이 되자 갑자기 이방원을 따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나라 천사께서 만약 묻는 일이 있다면 네가 아니면 대답할 사람이 없다. 즉, 너가 명나라에 가서 잘 해명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명령에 몹시 당황했지만 임금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기에 종묘와 사직의 큰일인데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라며 승낙했습니다. 이때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에서 배제되었다곤 하지만 당시 조선과 명나라 간의 긴장감이 맴돌던 중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앞서 명나라에 갔던 사신들이 두들겨 맞거나 혹은 감금까지 당하던 와중에 자신의 신변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일을 맡게 되었으니 말이죠. 더불어 자신의 권력을 박탈했던 아버지가 정작 자신이 필요한 일이 생기자 대뜸 불러다가 이런 위험한 일을 떠맡기는 것에 대한 원망감도 들었을 겁니다. 한편 이성계는 아들이 자신의 명령을 승낙하자 뜻밖에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체질이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느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이방원의 명나라 행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 대신들이 모두 위험하다며 그를 만류했지만, 이때 오직 남제라는 인물만은 정한군이 만리의 길을 떠나는데 우리들이 어찌 베개를 베고 여기서 죽겠습니까? 라며 그를 따라가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남제는 개국공신이자 정도전의 일파인 남은의 형인데요.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이방원의 사람이 되면서 1차 왕자인 한때 정도전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동생 남은과는 달리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워 훗날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후 6월 7일이 되자 이방원은 조반, 남제 등이 포함된 사신단을 이끌고 마침내 명나라를 향해 머나먼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 간의 긴장감이 맴돌던 시기였기에 명나라에 가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자칫 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잘 풀린다면 추락한 그의 입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험난하고 긴 여정에 나선 이방원. 그는 이번 명나라 행을 과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1364년 6월)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방원이 사신단을 이끌고 떠나자 정도전은 그해 9월에 직접 한양으로 내려가 새로운 수도 건설을 총지휘하였습니다. 이후 11월에는 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장악한 자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인물이 생겨날 정도로 당시 그의 권세는 임금인 이성계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오를 수 없는 위치까지 도달한 상태였죠. 그러던 중 11월 19일이 되자 드디어 이방원이 이끄는 사신단이 귀국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방원의 명나라 행은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사신단이 북경을 지날 때 훗날 명나라의 3대 황제가 되는 주원장의 아들 연왕 주체가 그를 매우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또한 명나라의 선비들이 그를 조선의 세자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토록 조선을 못살게 굴던 주원장 역시 이방원과 두세 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이방원이 소상하게 아뢰니 크게 만족하여 그동안 금지시켰던 양국 간의 사신 왕래를 재개하도록 하였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이방원은 이를 계기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정도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상황이었기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그가 누리던 권세는 어디까지나 그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신뢰해주는 이성계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이성계가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의 입지가 급격히 추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걱정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395년 3월 4일
이성계가 오늘날의 경기도 과천시에 친히 행차하여 훗날 자신이 묻힐 묘자리를 둘러봤기 때문이죠. 이후 이성계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수행했던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술을 올리며 하늘이 성덕을 도와 나라를 세웠음에 신들이 후한 은총을 입고 항상 천세만세 장수하시기를 바라고 있사온데 오늘날 능자리를 몰색하오니 신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고, 이를 본 이성계는 편한 날에 미리 정해두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우는가?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이성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정도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이에 그는 훗날을 위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하나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자 이방석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차 이성계의 뒤를 이어 다음 임금이 될 세자의 후견인이 되어 훗날 이성계가 죽은 뒤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으려는 것이었죠. 6월 6일에는 경제 문감을 편찬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이루려던 그의 꿈을 다시 한번 표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성계의 명을 받고 다시 한양으로 내려가 성을 쌓을 터를 정하고 새 궁궐의 여러 전각들의 이름을 지었죠. 오늘날 경복궁, 근정전, 강명전과 같은 명칭이 바로 이때 정도전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이러한 정도전의 노력을 치하기 위해 7월에는 좋은 말 한 필을 하사였으며 10월 30일에는 정도전과 여러 공신들을 불러 술자리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술에 잔뜩 취하자 갑자기 정도전에게 일어나 웃옷을 벗고 춤을 출 것을 명령했는데, 이에 정도전이 반나체로 춤을 추자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까지도 이성계와 정도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명나라 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정도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그의 힘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1395년 10월 13일이 되자 그는 이성계의 이복 동생인 이화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범 한 마리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죽을 위험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를 따르던 낭장 송거신과 김덕생이 잽싸게 범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방원이 사냥 등을 핑계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자신의 동조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도전, 조준, 남은 등 몇몇 문신 출신의 공신들이 권력을 독점하자 여기서 소외된 여러 왕신 종친들과 무신 출신 공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는데 이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이방원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이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세력으로 포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범도 제압할 만큼 상당한 무예를 가진 자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두고 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륜이라는 유능한 참모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륜은 훗날 왕자의 난이 성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앞서 그는 한양 천도 과정에서 정도전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게 되자 이를 계기로 정도전에게 반감을 품던 중 친구인 민재를 통해 그의 사위인 이방원과 친분을 맺게 되었고 이후 완전히 이방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원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열심히 몰두하던 중 갑자기 그의 정적인 정도전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나라의 황제 주원장이 정도전을 지목하며 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한 이른바 표전문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명나라의 황제였던 주원장은 조선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온갖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이 되자 이번에는 앞서 조선 측에서 보냈던 표전문에 자신을 경박하게 희롱하고 모멸하는 문구가 있다며 당장 이를 작성한 자들을 보내라고 요구해왔는데요. 당시 전문은 김약항이 작성했고 표문은 정탁이 작성하고 정도전이 이를 교정했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차마 정도전을 보낼 수는 없었기에 일단 전문을 지었던 김약항을 보냈지만 그는 명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심한 추궁을 받으며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자 명나라 측에서 재차 사신을 보내와 이번에는 정도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명나라로 보내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이성계는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이자 일국의 재상인데 이러한 그를 마치 죄인 취급하며 타국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명나라의 사신이 온 이상 누군가를 보내긴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성계는 이때 정도전을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굴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 갑자기 권근이 정도전을 대신해 명나라에 가겠다며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권근은 이번 표전문 사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처음에는 그를 말렸지만 그의 각오는 대단했고 이에 이성계는 황금을 하사하여 그를 위로하는 한편 주원장에게 보낼 국서의 표문을 교정한 자로 정도전의 이름을 빼고 권근의 이름을 넣었죠. 또한 정도전은 위장병과 각기병을 앓고 있어서 명나라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도전의 대역으로 선택된 권근은 이후 7월 19일 표문의 초고를 작성한 정탁과 함께 명나라의 수도인 남경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권근이 자기 대신 명나라로 간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다고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명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샀기에 자신의 입지가 매우 난처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의 정적이자 앞서 명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방원의 입지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96년 11월 4일) 표전문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명나라로 갔던 정탁이 귀국했습니다. 이후 1397년 3월 8일에 정도전 대신 명나라로 갔던 권근도 무사히 귀국했죠.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즉 표전문 사건으로 야기된 명나라와의 외교적 마찰이 잘 해결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에 대한 황제의 노여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4월 17일 앞서 명나라의 사은사로 갔던 설장수가 주원장의 답서를 가지고 귀국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정도전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그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계속되는 황제의 공격에 무엇인가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이때부터 갑자기 친명에서 반명으로 노선을 갈아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는 4월 20일 자신을 대신하여 명나라에 다녀왔던 권근을 탄핵했습니다. 이때 그가 권근을 탄핵한 근거는 이전에 명나라에 갔던 사신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 무사히 돌아온 데다가 마침 황금까지 받아왔으니 분명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근이 가지고 있던 금은 앞서 이성계가 하사한 것이었고 이성계는 권근을 벌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나는 상을 주려 하는데 도리어 죄주기를 청하는가? 라며 오히려 정도전을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해대는 명나라 황제 때문에 곤란해진 상황을 만회하고자 이제 반명 노선을 타려던 참인데 그동안 자신의 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던 이성계가 이번만큼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죠. 이에 그는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명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1397년 6월 14일 이성계는 이전부터 정도전의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었던 진법훈련을 더욱 확대하여 전국의 교관을 보내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갑자기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이성계를 찾아가 무엇인가를 비밀리에 의논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는 일, 즉 요동을 공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은 이 사실을 조준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병을 앓고 집에서 누워있던 조준은 이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고는 즉시 가마에 올라 입걸하여 이성계에게 이렇게 말하며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본국은 옛날부터 4대 예를 잃지 않았고 또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경솔히 이름 없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이해관계로 말하더라도 천조가 당당하여 도모할 만한 틈이 없으니 신은 거사하여야 성공하지 못하고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조준의 편을 들어주어 요동정벌 논의를 중단시켰죠. 이렇게 해서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은 금방 흐지부지되고 말았고, 이를 계기로 과거 조선개국의 동지였던 정도전과 조준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해 9월에는 양첨식이라는 자가 몰래 명나라 사신을 만나 밀담을 나눴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에게 귀국할 때 정도전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첨식은 이후 결국 유배를 가게 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정도전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앞서 명나라에 억류되어 있었던 정총과 노인도, 김약항 등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의 불안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골치를 아프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지했던 세자 이방석이 매번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석은 세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했던 인물이었는지 어지간히 공부하기를 싫어하여 오죽하면 간관이 세자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이성계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있었고, 또한 이성계가 궁을 비울 때면 은밀히 기생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심지어 1396년에는 1월에 한부림이라는 자가 세자에게 창기가 궁중에 출입한다는데 참말이옵니까? 라고 말하자 그의 말에 무안해진 세자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도 있었죠. 또한 그해 4월에는 밤에 몰래 궁궐을 나와 놀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으며 1397년에는 장수 남지 강효신과 함께 궁궐에서 나와 민가의 염소와 오리를 활로 쏴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겨우 앉혀놓은 세자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일탈행동이나 하고 다니니 훗날 이성계가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입지를 보장받기 위해 그의 후견인 역할까지 맡으며 뒤에서 밀어주던 정도전은 아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398년 봄, 이성계는 그동안 명나라와의 마찰 등으로 많이 힘들었을 그를 잠시 쉬고 오라는 의미로 동북면 도순무사에 임명하여 파견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이때 자신을 임금이 아닌 송원거사라고 칭하면서 정도전을 군신관계가 아닌 각별한 친구 사이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도전은 그해 3월에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얼마 뒤 갑자기 그의 일파인 남은이 이성계에게 여러 공신과 왕자, 종친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정도전은 여러 공신과 왕자, 그리고 종친들과 약속을 정하여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수차례에 걸쳐 진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너무 갑작스럽게 훈련을 한 데다가 매질까지 하자 군사들의 불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갑자기 왜 다시 진법 훈련을 시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직 요동정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보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던 여러 공신과 왕자, 종친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병은 이들에게 중요한 세력 기반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정도전이 진법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병을 모두 빼앗아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진법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그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9일 대사원 성성용이라는 자가 이성계에게 이러한 실태를 고자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분노한 이성계는 훈련을 게을리한 자들을 벌하고자 하였으나 차마 직접 벌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들의 수하들을 붙잡아 곤장을 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전의 명령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항을 해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성계가 직접 나서기 시작했으니 결국에는 자신들의 사병들을 모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원이 가장 큰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권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으나 여태까지 그가 조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전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병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병이 있는 한 정도전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대로 자신의 유일한 힘인 사병마저 빼앗긴 채 얼마 안가 세자 이방석이 다음 왕에 오르기까지 한다면 이방원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석과 정도전이 향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를 숙청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방원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참모인 하륜을 불러다가 계책을 물었는데요. 그러자 하륜은 이것은 다른 계책이 없고 다만 마땅히 선수를 쳐서 이 무리를 없애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드디어 이방원이 행동에 나설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얼마 전 정도전은 드디어 사병을 혁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성계가 근래에 자주 병을 앓자 내심 불안해졌는지 갑자기 세자 이방석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행에 나서기 전에 먼저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다가 앞날을 예측해보도록 하였는데 세자 이방석의 이복 형들 중에 왕이 될 사주를 타고난 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도전은 곧 제거할 것인데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아무리 당시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았던 그였더라도 과연 이성계의 승낙 없이 왕자들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어찌되었든 순수하게 실록의 기록에만 따르면 당시 그는 정말로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은 이러한 정도전의 음모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실의 종친인 이화가 몰래 이방원을 찾아가 그에게 일러바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도전의 일파 중에 이무라는 인물도 겉으로는 정도전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언제든지 그를 배신하고 이방원에게 붙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방원에게 미리 정도전에 꾸미고 있는 일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정도전의 일파인 나문의 척속이었던 이에도 몰래 이방원을 찾아가 장차 화를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죠. 이처럼 정도전의 왕자 살해 음모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도전이 당시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세자 이방석 그리고 노석주, 변중량 등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서 왕명을 빙자하여 왕자들과 종친들을 유인한 뒤 궁궐의 노비와 갑사들을 동원해 이들을 공격하고 자신은 남은 등과 함께 밖에서 호응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방원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미 사병이 혁파된지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줄 만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안산군수 이숙번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앞서 자신의 참모인 하륜의 조언에 따라 안산군수 이숙번과 접촉하였고 이후 그에게 사태가 급박해지면 곧장 출동하도록 몰래 지시를 해둔 상태였는데요. 당시 이숙번은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이장하기 위해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한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즉 이방원은 정도전이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후 1398년 8월 26일 이성계가 중병을 앓고 드러눕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도전과 이방원 양측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데요. 이방원은 이날 다른 왕자 및 종친들과 함께 경복궁 긍정문 밖 서쪽 행랑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방원의 처남인 민무질이 이방원의 집으로 찾아와 누나인 민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민씨가 종인 김소근을 불러 너는 급히 대궐에 가서 공을 모셔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김소근은 여러 군들이 모두 한청에 모여있는데 제가 장차 무슨 말로써 아르겠습니까? 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민씨는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쓰러졌다고 아뢰면 공께서 마땅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소근은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가 이방원에게 그녀의 말을 전했고 얼마 안가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와 아내 민씨, 민무질 세 사람은 비밀리에 한참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앞서 이방원에게 정도전의 음모를 알려주었던 이무가 찾아와 그를 만나고 돌아갔는데요. 그 결과 이들은 무언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자 아내 민씨는 울면서 이방원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입궐하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궐에 나아가지 않겠소. 더구나 여러 형들이 모두 대궐 안에 있으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소. 만약 변고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나와서 군사를 일으켜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될 것이오. 라고 하고는 또 다른 처남인 민무구를 이숙번에게 보내 군사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대기하고 있다가 유사시 즉각 출동하도록 명하는 한편 박포에게 정도전 일파의 동정을 몰래 염탐하게 한 뒤 자신은 다시 숙직하던 궁밖의 행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저녁 8시쯤 되자 갑자기 궁 안에서 사람 한 명이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병이 위급하여 병을 피하고자 하니 여러 왕자들은 빨리 안으로 들어오되 종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그러자 여러 왕자들과 종친들이 입궐하기 위해 궁궐의 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단 정도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궁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갑자기 이방원이 여러 형들에게 궁문에 등불이 없는 것을 지적했고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수상하게 여겨 들어가기를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후 종친인 이화, 이재 등이 먼저 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반면에 이방원은 배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행랑문 밖으로 나와서 뒷간에 들어가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참 동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정한군! 정한군! 하고 불렀습니다. 이에 이방원이 뒷간문을 열어 나와 보니 그를 부른 것은 형인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매형인 이백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매우 태연하게 여러 형님들이 어찌 큰 소리로 부르는가 형세가 하는 수가 없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는 곧장 말을 타고 궁궐의 서문을 통해 쏜살같이 도망쳐 나왔고 이에 형들 역시 말을 타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드디어 왕자의 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이복 동생 이방번을 회유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모든 사병이 혁파되었지만 유일하게 사병 보유가 허락된 인물이 바로 이방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마천목이라는 인물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서 나를 따르거라. 끝에 가서는 저들이 너도 보존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중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방번은 이를 무시한 채 행랑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그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는 비록 동생인 세자 이방석 그리고 정도전과 한편에 서긴 했지만 본인 역시 세자 자리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이성계가 맨 처음 세자 후보로 거론했던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게다가 앞서 그의 부하들이 궁에 연줄이 있어서 장차 그가 이방석을 대신하여 세자가 될 것이니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충고한 일이 있었는데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방번은 이번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자는 자신이 될 줄로 착각하고는 일단 가만히 있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존재하는 한 그의 꿈은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이방번이 자신의 회유를 거절하자 곧장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그가 군영 앞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미리 군사들과 무기를 준비해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숙번과 이거희, 조영무, 서희, 문빈, 심귀령, 신극래 그리고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원을 따라왔던 형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백경도 여기에 합류했죠. 이들은 모두 이방원을 깊이 신뢰했으며 그와 생사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방원의 군세가 고작 기병 10명과 보졸 9명 그리고 노비 10명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무기도 부족하여 노비 10명은 겨우 막대기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믿기 힘든 내용으로 훨씬 많은 수의 군사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난을 일으키기에는 병력의 규모가 많이 열세였음은 틀림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모든 준비를 마친 이방원은 갑자기 불안해졌는지 이숙번을 불러 오늘날의 일은 어찌하면 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호를 내리기를 청합니다. 라며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했죠. 이에 이방원은 이제 결심이 선 듯 군호를 산성으로 정한 뒤 제일 먼저 군의 최고 기관인 삼군부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 있던 세자 이방석과 일부의 정도전 일파들은 이방원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이 틀어졌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변고가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먼저 봉원량이라는 인물을 시켜 궁의 남문에 올라가 적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는데 잠시 후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이방원 일파의 군사들이 꽉 차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이방석 등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죠. 이때 만약 군사권을 쥐고 있던 정도전이 궁궐 안에 있었다면 곧바로 중앙군을 출동시켜 이방원 일파를 진압하였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그는 궁궐 안에 없었습니다. 한편 삼군부를 점거하고 궁궐을 포위한 이방원은 다시 이숙번을 불러 다음으로 뭘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정도전 일파가 모인 장소를 포위한 뒤 불을 질러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건의했고 이에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긴 이방원은 곧장 정도전이 있는 남은의 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 10시경이 되자 이방원은 드디어 정도전이 있는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그는 먼저 10명의 사람을 뽑아 집 주변을 포위하여 내부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정도전과 남은, 심효생 등이 등불을 밝히고 모여앉아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어있던 상태라 기습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집 주위에 일부러 불을 지르도록 명했고 이렇게 붙은 불은 순식간에 집 안까지 번졌죠. 그리고 얼마 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방원의 군사들이 이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니 이 과정에서 정도전 일파의 심효생, 이근, 장지와 등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정도전은 용케도 간신히 도망쳐 이웃에 살던 민부라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민부는 몰래 이방원을 찾아와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렸고 이에 그가 정도전이라는 것을 눈치챈 이방원은 곧장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침실에 숨어 있었는데 그를 찾던 이방원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치자 그는 결국 겁에 질린 채 작은 칼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방원의 군사들이 칼을 버리라고 윽박질렀고 이에 정도전은 칼을 던지며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죠. 이후 이방원에게 끌려간 그는 예전에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소서 라며 간절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네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라고 하고는 곧장 그의 목을 베도록 하였죠. 젊은 시절 큰 꿈을 안고 이성계라는 당대 최고의 명장을 찾아간 이후 그를 도와 신앙조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쳤고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거의 혼자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며 최고의 절정기를 누렸던 당대의 인류 정치가 정도전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방원은 자신의 최대 정적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복 동생 이방석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던 집을 기습하여 닥치는 대로 베어버리던 바로 그때 의외로 간신히 살아남은 인물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먼저 정도전을 배신하고 일찍이 그의 계획을 이방원에게 알려주었던 이무는 그날 정도전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자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빗나가는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곧바로 "나는 이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이에 이방원은 군사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명한 뒤 그에게 말을 주어 합류시켰습니다. 또한 나무는 자신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이직이라는 인물은 지붕 위로 올라가 거짓으로 노비 신용을 하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방원 일파가 지른 불길이 크게 치솟자 이를 본 궁궐안의 사람들이 이성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도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이천호 등의 왕실 종친들이 하나둘씩 이방원을 찾아와 합류하자 이방원은 더욱 힘을 얻었죠. 하지만 이번 정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인물이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는 바로 좌정승 조준이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즉시 민무질과 박포를 보내 조준을 데려오게 했는데요. 하지만 조준은 이방원의 부름에 즉각 나오지 않고 갑자기 점쟁이를 불러다 앉혀놓고는 기륭이나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방원이 이번에는 이숙번을 보내 조준을 압박했고, 그때서야 조준은 집에서 반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정승 김사형도 이방원에게 불려 나왔는데 이 둘은 두려움에 떨며 이방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이후 두 정승을 마주하게 된 이방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두 정승께서는 어찌 이 씨의 사직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조준과 김사형은 그저 엎드려 조아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어린 서자를 세자로 꼭 세우려고 하여 나와 동무 형제들을 죽이고자 하므로 내가 약자로서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저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일찍이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이 같은 큰일은 마땅히 국가에 알려야만 될 것이나 오늘날의 일은 형세가 급박하여 미처 알리지 못하였으니 두 정승께서는 마땅히 빨리 합좌를 의논해야 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두 정승은 이방원의 정변에 반강제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궁 안에 있던 정도전의 일파인 변중량과 노석주는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병으로 누워있는 이성계를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는 급하게 사람을 보내 도승지 이문화와 우승지, 김육을 입걸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영문도 모른 채 급히 입걸한 두 사람은 곧 노석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노석주는 그들에게 "임금의 병환이 위독하므로 오늘 밤 자시의 병을 피하여 서쪽 작은 양정으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문화를 비롯한 여러 승지들이 모두 이성계가 누워있는 근정적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근정전을 호위하던 박위가 "적의 군사가 왔는가 안 왔는가!" 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이문화는 그에게 "왜 지금 임금께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이오? 피리는 왜 부는 것이오?"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박위는 어리둥절하며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어찌 임금이 거처를 피하여 옮긴다고 하겠는가? 봉화백과 의성군이 모인 곳에 수많은 군사가 포위하고 불을 지른 까닭으로 피리를 불며 경계한 것뿐이오." 이처럼 이 둘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서로에게 질문 공세만 퍼부어대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한 빨리 이성계를 피신시켜야 했던 노석주와 변중량의 입장에선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도전을 죽인 이방원은 다시 삼군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사태를 주시하던 사람들이 잇따라 하나둘씩 이방원에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때 유만수라는 인물도 아들을 데리고 이방원에게 왔는데요. 그를 만난 이방원은 "무슨 일로 왔는가?" 라고 물었고, 이에 유만수는 "듣건대 임금께서 장차 신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려 하신다더니 지금 옮겨 거처하지 않으셨으며
또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급히 와서 모시고 호위하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그에게 자신의 뒤를 따르게 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이천우가 유만수는 정도전의 일파이니 그를 죽이자고 청했습니다. 또한 형인 이방간 역시 그를 죽일 것을 권하자 이방원은 갑자기 유만수를 잡아세웠습니다. 그러자 유만수는 그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 즉시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이방원의 말고삐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자백하겠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자신의 종을 시켜 말고삐를 놓게 하였지만 목숨이 달린 순간이었던 만큼 유만수는 그의 말고삐를 단단히 잡고 놓치지 않았죠. 이로 인해 결국 이방원의 신복인 김소근이 칼을 꺼내 유만수의 목을 찔렀고 그가 쓰러지자 곧장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궁에 입궐한 조준과 김사형 두 정승은 곧장 도평 의사사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은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등이 갑자기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 전투를 벌일 경우 당시 전력면에서 열세였던 자신의 군사들이 패할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된다면 마침 궁에 있던 두 정승들이 저쪽 편에 가담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원은 곧장 두 정승들을 포함한 여러 신하들을 궁 밖의 온종과 거리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따로 사람을 보내 당시 궁궐의 호위를 담당하던 조은과 박이도 불러들였는데요. 이때 조은은 이미 이방원의 편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즉시 휘하의 군사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지만 박이는 한참 동안 응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이방원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을 만난 박이는 생각보다 그의 군세가 약한 것을 보고는 모든 처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이방원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아채고는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방원은 일단 박이를 도당으로 보냈고 얼마 안가 형 이방간이 박이를 죽일 것을 청하자 자객을 보내 그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방원은 조은에게 명하여 궁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모두 나오게 한 뒤 무장을 해제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그가 걱정했던 장애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후 그는 정변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할 일에 나섰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하들의 공론을 모아 세자 이방석을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동이틀 무렵이 되자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이성계는 먼저 노석주를 부른 뒤 연이어 이문화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문화가 들어서자 그곳에는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 그리고 사위인 이재와 몇몇 종친들, 정도전의 일파인 노석주와 변중량 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오직 김육과 노석주, 변중량만이 평범한 관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문화를 본 노석주는 이성계의 교지를 전하여 그에게 교서를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문화는 이번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이를 거절하였죠. 그러자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노석주가 급히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구누구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개국 원운을 해치고자 했는데 누구누구 등이 그 계획을 누설시켜서 잡히어 모두 죽음을 당했지만 그 협박에 따라 반역한 무리들은 모두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 즉 교서의 누구누구 부분에 이번 정변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집어넣어 이들 외에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변 세력의 분열을 유도하여 반격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노석주는 이 초안을 가지고 이성계에게 가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아직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었는지 조준과 감사형이 오기를 기다려 의논한 뒤 교서를 반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준과 감사형은 이미 이방원의 편에 가담한 상태였고 게다가 주요 신하들도 이방원에게 모두 가담한 상태인지라 교서를 반포하기는커녕 반격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죠. 한편 이방원은 이미 도당으로 들어가 신하들의 공론을 모은 상태였고 이후 이들을 데리고 이성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담한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도전과 남은 심유생 등이 도당을 모으고 비밀리 모의하여 우리의 종친 원훈을 해치고 우리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자 했으므로 신등은 일이 급박하여 미처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미 제거되었으니 원컨대 성상께서는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이성계는 이번 사건의 정황을 드디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도전은 살해당했고 궁을 호위하던 군사들은 해산되었으며 신하들은 모두 이방원에게 가담하여 공론까지 모았고 궁 주변에는 이방원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죠. 즉 이성계는 사태를 파악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방원이 신하들을 모아 이성계에게 가서 자신이 정변을 일으킨 이유를 고하자 갑자기 이성계의 사위인 이제가 칼을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왕자들이 군사를 일으켜 남은 등을 죽였으니 화가 장차 신에게 미칠 것입니다. 정하옵건대 시위하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공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걱정 말거라. 어찌 화가 너한테까지 미칠 수 있겠느냐. 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사실 대세는 이미 이방원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갑자기 사람을 보내 자신의 둘째 형인 이방과를 찾아 데려오도록 했는데요. 이방과는 정변이 일어났던 당일 밤 혼자 소격소에서 아버지 이성계의 쾌유를 기원하던 중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소격소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종 한 명을 거느리고 밧줄을 타 성벽을 넘은 후 안면이 있었던 김인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질녘이 되자 이방원은 결국 이방과를 찾아서 데려왔는데요. 이때 신하들은 이방원을 세자로 추대하려 하였으나 그는 사양하면서 형 이방과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했습니다. 이때 이방원은 아직 자신이 세자가 될 시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자 이방석을 폐위시킨 뒤 자신이 곧바로 세자가 된다면 온 세상이 자신을 비난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형 이방과를 세자로 앉히면 적장자가 세자가 된다는 규범에 맞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정변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이성계는 이미 늙고 병이 들어있던 상태라 오래 살 운명은 아니었기에 무리해서 당장 세자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이번 정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장차 용상에 오르기 위한 발판만 깔아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관은 세자 자리를 한사코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이방원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적장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권유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에 이방관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마땅히 처리할 일이 있겠다. 이후 이방원은 신하들과 다시 공론을 모아 태조에게 상소를 올렸는데요. 이번 상소는 이방원이 직접 올렸습니다. 적자를 세자로 세우면서 장로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유자를 세웠으며 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하여 화가 불측한 처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신령에 힘입게 되어 난신이 형벌에 복종하고 차명을 당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군을 세워 세자로 삼게 하소서. 그러자 이성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내 아들이니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곁에 있던 세자 이방석에게 고개를 돌려 방석아, 차라리 너에게는 편한 일이 되었다 라고 말한 뒤 결국 이방원이 올린 상소를 윤허하였습니다. 이후 노석주가 세자를 교체하는 왕명이 적힌 교초를 봉하여 이문화에게 서명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문화는 이번에도 전혀 엮이기 싫었는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노석주는 이번에는 태조의 이복 동생인 이화에게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화도 거절했고
다른 신료들도 모두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석주는 결국 자기가 직접 서명하여 이성계에게 바쳤죠. 그리고 얼마 뒤 노석주는 다시 이성계의 명령을 받아 앞서 정변 주동자들의 이름을 넣으려 했던 교서를 고쳤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국 공신 정도전과 남은 등이 몰래 반역을 도모하여 왕자와 종친들을 해치려고 꾀하다가 이미 그 계획이 누설되어 공이 죄를 가리울 수가 없으므로 사륙되었으니 그 협박에 따라 행동한 무리는 죄를 다스리지 말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교서는 이후 변중량이 가져다가 이성계에게 바쳤는데요. 이를 본 이성계는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서에 서명을 한 뒤 곧바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을 하며 토하려고 하였는데 토하지는 못했고 대신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했죠. 어떤 물건이 목구멍 사이에 있는 듯 하면서 내려가지 않는다. 비슷한 시각 이방원은 궁궐의 무기고를 열어 자신의 군사들을 무장시키면서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하는 한편 궁궐 안의 모든 왕자들과 종친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석과 이방번만은 두려워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방원이 이방석을 내보내라며 도당을 통해 압력을 넣자 이성계는 이방석에게 이미 주안을 허가했으니 나가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석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아버지에게 울면서 하직 인사를 올렸고 옆에서 부인인 현빈 심씨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렸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방석은 궁의 서문으로 나와 유배를 떠나던 도중 이방원 일파가 보낸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이방석이 나오자 이번에는 이방번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방번에게 세자는 끝났지만은 너는 먼 지방으로 보내는데 불과할 것이다 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이후 이방번은 유배를 가기 위해 궁의 남문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방원과 마주쳤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등이 이미 우리 무리를 제거하게 된다면 너 또한 해를 피할 수 없는 까닭으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인데 너는 어찌 따르지 않았는가? 지금 비록 외방에 나가더라도 얼마 안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잘 가거라. 잘 가거라. 하지만 이것이 이 둘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고 얼마 안가 그는 이복형인 이방간 등이 보낸 자객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방원을 공격하자며 칼을 들었던 이성계의 사위인 이제 역시 무사하지 못했는데요. 그가 대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부인인 경순공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정한군의 사저에 간다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얼마 안가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이방원이 정도전을 기습했을 당시 자신의 신복들을 데리고 간신히 도망쳤던 나무는 성 밖의 움막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갑자기 나가서 자수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신복들이 지금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며 그를 말렸지만 나무는 정도전은 남에게 미움을 받았던 까닭으로 차명을 당했지만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며 결국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는 곧장 체포되어 결국 차명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정도전의 일파였던 변중량과 노석주, 남지 등이 군사들에게 잡혀나와 이방원에게 끌려가는데요. 이방원과 마주하게 된 변중량은 내가 정한군에게 마음을 두고 있은 지가 지금 벌써 2, 3년째입니다 라며 그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저 입도 또한 고깃덩이다 라며 즉시 그의 목을 벨 것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원의 대대적인 숙청이 끝이 났고 이후 이성계가 교시를 내려 그의 뜻대로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삼으면서 마침내 1차 왕자의 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훗날 용상에 오르기 위해선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왕위의 욕심을 갖고 있었던 동복 형제 이방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아끼었던 신하인 정도전을 잃은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아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졌는지 정변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왕위를 세자 이방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의 자녀 세력들을 숙청하고 이숙번과 같은 자신의 측근들을 중요한 자리에 포진시키는 한편 앞서 제외된 바 있었던 개국공신에 책봉되어 조선의 실권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죠. 오랜 기간 동안 권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한을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왜 곧바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내세운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원은 정변의 가장 큰 명분으로 적장자를 버리고 별다른 공도 없는 어린 아들을 세자로 삼은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적장자인 형 이방과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곧장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일단 정변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더불어 그에 대해 왕위를 탐하고자 동생들을 죽인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이 명분은 이후로도 그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는데요. 당시 이방원에게 떠밀려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정종은 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기에 다음 후계자를 동생들 중에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자신이 되어 다음 임금으로 즉위하는 것이 이방원이 애초에 형 정종을 먼저 왕위에 앉힌 이유였죠. 하지만 이방원은 살아있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음 왕위 자리를 대놓고 눈독 들인다면 형인 이방의와 이방간이 앞서 그가 내세웠던 명분을 들먹이며 트집을 잡을 경우 별다른 반박도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셋째 형 이방의가 왕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넷째 형인 이방간이 자신만큼이나 왕위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이방원은 정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가 남제가 대궐의 뜰에서 마치 정종 보고 들으라는 듯이 지금 곧 마땅히 정한공을 세워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크게 노하여 그를 꾸짖는 등 당장 세자가 되고 싶긴 했겠지만 일단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이방원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형 이방간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앞선 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박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변 직후의 논공 행상에 큰 불만을 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무가 비록 정사 공신의 반열에 참여했지만은 공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당시 이무는 1등 공신에 박포는 2등 공신에 책봉되었는데 자신보다 공이 적은 이무가 더 높은 등급의 공신이 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조준과 김사영 같은 별다른 공이 없는 인물도 1등 공신이 된 반면에 이숙번과 같은 정변의 주요 인물들은 그와 같은 2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으로 보아 공신 책봉에서의 등급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포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지 등급에 얽매여 불평을 하고 다니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은 그를 귀양 보내버렸죠. 그러자 이를 계기로 박포는 이방원에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난 박포는 갑자기 이방간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 이방간의 신임을 얻게 된 박포는 갑자기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 이방원을 꺼려하고 있던 이방간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는가? 라고 말했죠. 이에 박포는
군사를 맞지 말고 출입을 삼가며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라는 것이 상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이방가는 다른 계책에 물었고 박보는 멀리 몸을 피해 있는 것이 다음 계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기 싫었던 이방가는 다시 다른 계책을 물었는데요. 이에 박보는 정안군은 군사가 강하며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공은 군사가 약하며 위태함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쳐부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원보다 세력이 약하니 먼저 기습해서 그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 말을 옳다고 여긴 이방가는 결국 동생 이방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의 양아버지 강인부와 부인의 조카인 이래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이방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이래는 곧장 자신의 스승인 우현보의 집으로 가 이방간이 거사하려 한다고 알렸는데요. 이 말을 들은 우현보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방원은 급히 하륜과 이무 등을 불러 비밀리에 대책회의에 들어갔죠. 이후 1400년 1월 28일 삼군부에서 갑자기 여러 공후들로 하여금 제사 있을 날짐승을 사냥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방가는 바로 이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핑계로 군사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이 갑자기 이방원을 찾아와 사냥하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방원은 곧장 사람을 보내 이방간을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방간의 군사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모여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이방간이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왕실의 종친인 이화, 이천호 등을 포함한 10여 명이 이방원의 집에 모여들어 이방간에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방원은 고륙을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응전하겠는가? 라며 이를 거절하고는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이방간의 음모를 눈치채고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미리 세워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동복형이다 보니 이를 의식하여 일종의 쇼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이화가 방간의 흉엄한 것이 이미 극진하여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작은 절조를 지키고 종사의 대계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그를 끌고 나왔고 이에 이방원은 마지못해 갑옷을 내어 장수들에게 나눠주고는 자신도 갑옷을 입고 드디어 군사들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방간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정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안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정종은 크게 노하며 곧바로 사람을 보내 네가 난언을 혹하여 듣고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네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라며 그를 타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간은 아버지 이성계에게도 사람을 보내 정안이 장차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변합니다. 라고 알렸는데요. 그런데 이를 반길 줄 알았던 이성계는 의외로 네가 방언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라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형 정종과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이 싸늘하자 이방간은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과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군사들을 이끌고 가져가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한편 드디어 대응에 나선 이방원은 먼저 이질한, 이화 등에게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이방간을 포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양측 간에는 화살이 오고 가며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부하들에게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말라. 어기는 자는 베겠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복 형제인 이방간까지 죽이게 된다면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동생도 모자라 동복 형까지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한 이방간의 군사들은 이방원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나팔까지 불어대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자 결국 모두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준비도 많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신들과 왕실 종친들이 죄다 이방원의 편을 들었던지라 그의 편이 얼마 없었고, 게다가 앞선 1차 왕자의 난 때와는 달리 정통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 정종의 왕위에 올라있던 상태라 정변의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역시 그의 계획을 일찍 알아채고 미리 대응책을 다 짜놓은 상태였기에 이방 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방원에게 패배한 이방간은 곧장 북쪽으로 달아나는데요. 이에 이방원의 부하인 서익이 창을 들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혹시나 그가 이방간을 죽이면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기 때문에 따로 신복인 김소근을 불러다가 그의 뒤를 쫓아 이방간이 살해당하지 않게 하도록 지시했죠. 이에 따라 김소근은 이곳저곳을 열심히 뒤지며 이방간을 끝까지 추격한 끝에 얼마 뒤 그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이방간은 울면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이방간은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은 아버지 이성계와 형 정종, 그리고 그를 죽이면 결코 좋을 게 없었기에 오히려 살리고자 했던 이방원의 의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형 이방간을 살렸으니 대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정변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난을 일으키도록 이방간을 꼬드겼던 박포를 주범으로 몰아 처형시켜버렸죠. 또한 그날 정변 소식을 들은 셋째형 이방의가 그 즉시 절제사 도장과 군인 명부를 삼군부에 바쳐 자신은 왕위에 욕심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이제 이방원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이 되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진 이방원의 일파들은 정종에게 그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였고, 정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원은 마침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임금이 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사병을 협파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병을 보유한 자들은 모두 두 차례 벌어진 왕자의 난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 큰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인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무기를 수거하러 온 사령을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 등 사병 혁파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항하였죠. 그러자 이방원은 관련 인물들을 파직하거나 혹은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그 결과 마침내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났음을 깨달은 정종이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이방원은 이틀 뒤 수창궁에서 마침내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나라의 기틀을 닫고 질서를 바로잡아 훗날 그의 뒤를 이을 세종대왕이 선정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